염기자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최근에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 분야 중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쟁점 분야. 사실 이번 예산안이 허리띠를 막 졸라 매다 보니까 맞아요. 저번 주에 이제 양효걸 총장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네. 기자가 막 졸라 매다 보니까 좀 쟁점 사안이 여기저기 맞아요. 있었는데 네. 어떤 주제일까요? 그 중에서 바로 새만금 전면 재검토 논란인데요. 네. 사실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전반적으로 긴축으로 좀 돌아선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분야가 사실 한둘은 아니죠. 특히 뭐 과학기술 연구개발 쪽은 맞아요. 조금 뭐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연구원분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이 무려 75%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 75%요? 네. 75%면 이건 뭐 사실상 거의 중단되는 위기에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새만금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러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새만금의 역사와 쟁점까지 쭉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요즘 MZ세대는 보릿고개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저도 뭐 알고 사실 잘하진 모르죠. 않았어.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사실.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죠. 저희는 사실은 보릿고개 눈이 세대는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네네. 지금 저희 담당 어릴 때 PD분도 기억이 막 되살아나시는 느낌. 아, 그런가요? 그런 거 네. 아니죠? 흑백 TV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보릿고개 하면 봄철에 식량 부족한 기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이 바닥나고 이제 떨어질 때가 온 거죠. 그렇죠. 이제.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한 5, 6월에 식량이 부족한 봄철의 기근을 의미하는 거라서 춘궁기라고도 부르는 게 그렇죠. 보릿고개인데 이게 뭐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광복 이후에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거의 연례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그 시절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근데 또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인구는 또 어떻습니까? 인구는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먹을 건 부족한데 인구는 늘어. 이러니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쌀값 잡아야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곤혹스럽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뭐 어떤 대책들이 나왔어요?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대책들이 다 나왔는데요. 우선은 수요를 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좀 과격하지만 식당에서 쌀 금지, 쌀을 금지시켜요. 지금 생각하면 잘 연상이 안 되지만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설렁탕에도 밥을 못 말게 하고 소면을 말아서 아, 내주는 설렁탕에 전통. 소면 들어가잖아요. 이때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때. 그래서 즉 밀가루 음식 장려 운동을 합니다. 혼식, 분식 장려 운동이 시작이 되고 막걸리도 못 만들게 합니다. 그것도 쌀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쌀의 수요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쌀 공급을 늘리는 국리도 합니다.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나온 게 이제 품종 개량 이런 거 하죠. 맞아요. 그래서 품종을 좀 더 생산성이 높은 통일벼, 근데 우리 식량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한 품종이었는데 기존의 쌀도 개량해서 생산량을 늘리긴 늘리는데 이게 아무리 개별 종의 생산량이 늘면 뭐합니까? 농지가 많아야 또 이게 수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합니다. 네. 이제 새만금의 처음 시작이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생산 효율도 높여야 되니까 그 양 자체도 늘리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농지를 넓히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산지잖아요. 그렇죠.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 바다를 메우자. 땅을 만들자. 새로 만들자. 이래서 이게 1970년대부터 검토된 게 바로 새만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이제 농지를 좀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었네요. 그 쌀 빨리 많이 심어야지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이걸 무려 10년 넘게 고심을 해서 사업을 딱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농지 확충에 대한 청사진을 쫙 발표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거든요. 38년죠. 당시에 그 부푼 꿈을 안고 농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 농림부 장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김주호 농림사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난 새만금지구 간척 사업을 내년에 세부 설계를 마치고 오는 8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도부터 12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새만금지구 간척 사업은 그 타당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그 수건 사위였음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근본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지구를 찍은 위성 사진으로서 흰 점선이 방조제입니다. 이 방조제는 전라북도 옥구군 내초리에서 고군산 열도를 지나 변산반도까지 이어지며 그 길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34km에 이릅니다. 지금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 섬들이 전라북도 옥구군에 있는 고군산 열도입니다. 10만금 간척 사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 고군산 열도를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갯벌이 모두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면적은 4만 2천 정도. 그것은 부산 직화시와 맞먹고 여의도보다는 140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 간척지에는 2만 6천 정도의 농경지가 조성돼서 연간 94만 석의 쌀이 생산되고 양식어업단지 2천 정보와 거대한 담수호가 생깁니다. 또 농경지 주변에 이상적인 농촌 도시가 건설돼서 21세기의 농업단지로 중점 육성됩니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들어가는 9,700억 원의 자금은 정부 예산이 아닌 연간 6,700억 원의 대체 농지 조성비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박인규님 네. 화면 화질 보소. 87년이니까요. 네, 시크한 메버릭님이 기자를 한자로 썼었군요. 네. 하고 네. 석선유님이 쌀이 부족해서 죽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YS 시절 향기 난다고 제우티님이 네. 얘기를 하셨는데 옥토로 바뀌게 된다는 이 스탠드업 멘트가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인데. 하나하나가 다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업도 하고 농토도 만들고 쌀도 생산하고 다 이제 그때는 그게 포커스가 거기에 그러니까요.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산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프로젝트였던 것 아니, 같아요. 87년에 1조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돈으로 치면.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초장기 프로젝트로 기획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그러면 막 이런 거 있고 막 버즈 알 아랍. 네. 아랍에미리트의 도시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의미는 새만금이랑 무슨 관계인지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공사도 이제 완공이 되어 가고 있었죠. 근데 그 기간이 1, 2년에 안 되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 우리는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0년대면 네. 더 이상 네. 보릿고개는 옛말이 된 상황이에요. 보릿고개가 없죠, 사실은. 그쵸. 제가 이제 90년대를 또 잘 아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뭐 대중문화도 전성기도 거의 90년대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IMF가 터지기 전에 어떤 그 풍요로운 그 고도 성장의 그 에너지가 막 오렌지족 나오고 막. 그렇죠. 그렇죠. 조금 기분이 좋거든요. 옛날 생각 막 이런 거 나시는 나오고 막. 그 넘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때쯤 되면은 통일벼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쌀 자급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됐고 또 고도 성장을 거듭하니까 국민 소득도 급속하게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국민 대다수가 밥을 굶는 일도 사라졌고요. 결정적으로 쌀 소비도 줄죠. 요즘 우리 헬스장 가면 어때요? 회원님 밥 드시면 안 돼요. 막 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쌀보다는 오히려 잡곡을 일부러 찾아 먹는 시대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쌀이 남아 돌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저희도 뭐 탄수화물 적게 먹어라. 그렇죠. 탄수화물 줄여라. 뭐 맞아요. 감자도 먹지 마라. 맞아요. 떡도 안 된다. 네. 고구마도 안 된다. 제가 너무 다 좋아하는 구황식물 계열을 네. 다 먹지 말라 그래서 아, 너무 슬프거든요. 근데 아니 그래서 농지 부족해서 쌀 생산하려고 새만금 기획하고 그 난리 한 건데 그러니까 옥토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더 이상 쌀 생산은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면적이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 허허 벌판을 70% 이상을 다 농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농지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 고민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를 그럼 다른 용도로 개발하자는 논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농지 말고 다른 개발 계획들이 나오게 된 거네요. 네, 바로 이게 본격화된 시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유가 되겠는데요.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건설사 사장 경험도 있고 또 기업인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후보 시절에 당시 공약이 이제 경제를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 살리겠습니다. 그랬던 만큼 새만금도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로 틀겠다 공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새만금의 기존 계획을 싹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
인수위원회가 오자마자 새만금 시찰을 딱 나가면서 계획을 완전히 바꾸게 되거든요. 그 계획을 바꾸는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농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위주로 활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 최고의 경제 중심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새만금 지역 토지 이용 구상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72%의 농지 비율을 30%로 축소하고 나머지 70%의 땅에 경제중심 도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농지 조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우선 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신항만과 해양 물류단지 그리고 관광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을 중동의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입니다. 인수위는 먼저 새만금 상류 지역에 있는 왕궁 축산단지의 수질 개선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D를 악화시키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밖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수위는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한성님이 제가 오렌지족이었다고 얘기하셔서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이거는 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상으로는 계속 이제 도시락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이제 뭐 도시락 검사하고 반찬 검사하고 맞아, 이런 맞아요. 얘기 계속 그래서 하시는데 그 쌀이면은 막 선생님한테 맞고 막 도덕 점수 깎이고 막 예전에 그랬었다고 하죠. 네. 지금 한성님 조개탄 난로 위에 도시락 올려놓고 누룽지 먹던 아, 시절 얘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다고 네.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난로 피웠던 막 조개탄 들고 네, 왔던 네, 이런 네. 기억이 나요. 그러고 네. 보면 정말 빨리 변하는 것 빨리 같은데 변했죠. 요때 이제 두바이라는 말이 나온 방금 거네요. 나왔죠. 네.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오늘의 키워드 두바이가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 수정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즉 대규모 사업 용지로 이제 개발을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일단 근데 뭐 농지가 됐건 개발 용지가 됐건 일단 바다를 막아야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메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방조제 매립 작업을 계속합니다. 어쨌든 방조제는 필요하니까요. 네. 일단 바다는 막아놓고 그 안에 땅은 이제 농지가 아니라 따로 개발하면 되니까 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에 땅을 뭘로 하든 간에 일단 바다 막는 공사는 기존의 결대로 쭉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가느냐? 장장 19년 동안 19년. 세계 최장, 세계 최대 규모. 그래서 이게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완공이 됩니다. 19년이면 거의 20년. 뭐 강산을 우리가 두 번. 두 번 바뀌는 네. 거고 요즘은 강산 10년도 아니에요. 굉장히 맞아요. 빨리 바뀌니까. 강산이 한 서너 번 바뀔 네. 만한 그런 기록이 최장의 기록의 토목공사로 기록됐는데요. 당시 준공식 모습 한번 쭉 보고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준공식. 33.9km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주제가 오늘 신시도 배수관문 광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그 웅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오늘 준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당 대표, 주한 외교사절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방주제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이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각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공 신화를 함께 창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단순한 방제조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 방주제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과 군산시 비웅도를 잇는 새만금 사업의 1단계 외곽 공사로 여의도 140배 면적의 새로운 국토가 확장됐습니다. 특히 이번 새만금 방주제 준공은 평균 수심 34m, 초당 최대 요속 7m에 이르는 세계 최고 난이도의 심해 공사로 우수한 국내 방주제 축조 기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주제 준공을 계기로 2020년까지 관광과 산업,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내부개발 사업을 벌여 세계적인 복합 명품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때 2020년까지 하면 되게 먼 미래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벌써 네. 3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도 바꾸고 준공도 됐다. 그쵸.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물막이는 끝난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물을 막았으면. 덮어야죠. 이제 그 안쪽 땅을 매립해서 땅으로 만들면서 이제 부지 개발을 해 나가는 일이 남았는데 네. 여기서 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는 예타 면제입니다. 예타,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맞습니다. 줄임말이죠. 양평고속도로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맞아요, 말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벌일 때 꼭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 네. 문제가 왜 생기냐? 원래 농지로 만들 목적이었던 부지가 지금 두바이가 되려고 하면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농지에서 산업시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 기반 시설.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지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를 하려면 항구 있어야지. 항구 또 뿐만 아니라 공항 놔야지. 공항 가는 철도 놔야지. 도로 놔야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구상 자체가 완전 바뀌니까 예산 자체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대규모 국가 사업은 결정하기 전에 이게 할 만한 사업인지 사업성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예타. 네. 근데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허허벌판에 공항을 지으면 사업성이라는 것 자체가 계산이 안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성만 따져서 개발하려 치면 미개발 지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 같아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항상 나오는 난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예타만 따지려면 사실은 서울 개발하면 사업성 잘 나오죠.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 많으니까. 근데 그럼 서울만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또 딴 내려가려니까 거기는 유동인구가 적고 이게 사실 딜레마 상황인데. 근데 뭐가 있어야 유동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이제 뭐가 없으니까 없어서 또 사업성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타당성이 그렇죠.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2019년에 새만금 공항 사업을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지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업성이 설령 낮더라도 이게 마중물이 돼서 이걸 토대로 거기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습니다. 2019년에. 그 네. 세 번째 키워드 예타 면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공항이 면제받은 데 이어서 새만금 철도, 새만금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과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아,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일단 공항이 들어오니까 공항에 부속도로 당연히 놔야죠. 그렇죠. 공항만 동그러니 있으면 안 그러니까 되니까. 처음에 마중물을 떠놓으니까 나머지 예타는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갔던 거죠, 계획들이. 네. 네. 마중물님이 저를 부르셨네요. 네. 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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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새만금 공항은 확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네요.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가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면 네.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내년 7월 착공 예정이었거든요. 아, 내년 7월. 이제 1년이 채 안 남아 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동이 딱 걸린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이네요. 네,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잼버리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잼버리가 등장하야. 여기서 만나요, 잼버리가. 네, 여기서 이제. 딱 만나네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을 복합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에는 아까 이제 두바이로 만드는 계획. 두바이가 사실은 기업 도시기도 하지만 또 관광 도시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만금에도 이쪽 남쪽 영역에는 관광 물류 부지, 레저 부지를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국제 행사도 막 유치한 거죠. 그게 바로 네 번째 키워드 잼버리 세계 대회였던 거예요. 저희도 사실 바사삭에서 많이 너무 다뤘는데 많이 다뤘죠. 너무 이번 잼버리에서 아니 우리가 국제 행사를 이렇게 치를 적이 있었나라고 네. 할 정도로 여러 문제를 드러내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그 여러 이유들도 있습니다. 잼버리 직전에 코로나가 오면서 국제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미뤄지면 뭐 여러 가지 뭐 들 수 있는 이유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실태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네. 그 많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일단 잼버리 치르면서 딱 거론된 문제는 부지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났었죠. 그렇죠. 네. 배수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그늘 땡볕에 그렇죠. 그늘도 없고 이게 뭐 날씨도 좀 안 맞고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렇죠. 운을 넘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시설들이 너무 없었던 게 그게 그렇죠. 문제로 더 많이 지적이 됐어요. 특히 이제 잼버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도 사과도 했고요. 그만큼 파장이 컸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잼버리로 한번 진통을 크게 앓고 나서 그 직후 발표된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안이 싹둑 대폭 삭감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잼버리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3월 달만 해도요. 정부에서는 새만금 추진 의지를 밝혔거든요. 지난 3월에. 3월이 몇 달 네, 안 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새만금 위원회에 와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고요. 아니 3월에 그랬는데 잼버리 끝나고 갑자기 이제 여름 끝날 무렵에 180도 입장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지역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총리는 회의에서 공항, 철도, 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이거 거네요. 이거 보복성 아니야? 이거 그 사이에 이제 그쵸. 바뀐 사이에 뭐가 있었나 보면 잼버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역에서 이런 겁니다. 아니 잼버리 파행이 전라북도만의 책임은 아닌데 이거를 다 전가시키려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비판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새만금 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님이 새만금에 대해서 알고 보니 참 사연 많은 새만금이네요 그쵸.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동안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맞아요. 새만금 개발인데 어쨌든 이번 잼버리 사태 이후에 정부 입장이 올 3월에서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일단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삭감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정부가 예산 지출을 군데군데 줄여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씀씀이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새만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굵직굵직합니다. 덩어리가 다 조단위 수천억 그쵸. 단위가 많다 이제 보니까 기반 사업 자체가 워낙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줄여야 한다면 큰 덩어리부터 좀 쳐다보게 될 수 있는 환경임엔 분명하다. 다만 지금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논란은 계속 번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당장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전라북도는 그동안 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새만금에 좀 계속 희망을 걸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걸 그것만 보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영상 8월 30일자 뉴스데스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2일 잼버리 개영식 직전에 열린 새만금 2차 전지 기업의 투자 협약식. 1조 8천억대 투자가 결정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기반시설 개발 덕분에 대기업 투자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도 작년 말에 예타를 통과하여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가 끝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 기본 계획을 뛰어넘는 빅픽처를 짜달라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이 타당한지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제까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쭉 가자. 이것보다는 계획을 좀 발전적으로 재수립을 하고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도 78%나 삭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투자 환경 개선의 근거로 들었던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은 고작 11억 원만 남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마친 537억 원 가운데 무려 98%가 깎인 겁니다. 공정률이 60%를 넘어 2년 뒤 개통 예정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예산도 70% 넘게 삭감돼 완공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11%만 남아 내년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진행 중인 국가사업조차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의원들도 일제히 전북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예산 삭감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미님이 잼버리 덕분에 국토개발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새만금안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 지역이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 기반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렇게 예산안 자체도 논쟁적인 소재지만
또 다른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거든요. 마지막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네.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 이런 지역구도 관련된 얘기인가요? 네, 사실은 예산안이라는 거는 매년 의원들이 우리 이제 시쳇말로 기자들이 땡긴다고 그러죠. 서로 땡긴다 이런 표현 네. 써요. 네. 시쳇말로. 자기 지역구의 사업 챙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국민들 뭐 주민들이 를 위임받아서 가서 내가 어떻게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게 뭐 민주주의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봄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정책이나 주의, 주장, 발언 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에 예산안 삭감이 그래서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여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구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호남 대립구도가 어느 정도 뚜렷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하고 영남은 반대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보통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호남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사는 좀 과하게 쓴 기사 제목은 뭐 호남 갈라치기를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항만 해도요. 부산은 가덕도 공항이 수건 사업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또 같이 공항이 또 대척점에 서다 보니까 야, 부산은 되고 그럼 전북은 안 돼? 약간 이제 이런 막 대결 구도로도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산 배정이나 집행은 엄정한 검토나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기재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기재부가 뭘 이거를 주판을 어떻게 굴리는지는 우리가 뭐 믿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설령 그걸 신뢰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이 부지 활용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중한 검토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세수도 부족하니까 뭐 재검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또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몰리면서 이게 정치 공방 형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정치 공방이 되면 될수록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요. 정치 공방의 특징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진영의 어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나 타협이나 정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고 타협해 나가는 기능이 작동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어떻게 보면은 역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선거철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국면에 또 있죠. 또 이거 말고도 많은 아까 다룬 뉴스들이 다 지금 다 하나같이 다 쟁점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좀 극한 대결 구도에 그렇죠. 놓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딱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이 지역주의 때문이건 아니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는 상황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해결은 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여야가 다툴 겁니다. 아마 네. 국회에서 다툴 텐데 다만 다른 거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뭐 연구 예산을 깡내 마내 이런 건 딱 정해질 수가 있지만 특히 새만금의 경우에는 역사성이 워낙 깊고 실제로 그 안에 내재된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표면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어서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이제 흐름을 체크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현안이 또 거론될 겁니다. 여야가 그때마다 그때 그랬지라고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5개 키워드였죠. 먼저 보릿고개. 보릿고개. 새만금 기획의 배경이었죠. 네. 네, 먹고 살기 힘드니 농지를 확보하자.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가 두바이.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쌀이 넉넉해졌어요. 쌀을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농지로 만들 게 아니라 산업단지로 만들자. 아무래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때 주로 추진이 됐다. 네. 근데 두 번째 두바이를 하려고 보니까 두바이에는 공항도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개발하려면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데 그것만 따져서는 개발이 너무 더디니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예타 면제고요. 예타 면제. 예타 면제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유치하고 판을 키우려는 선의는 있었겠으나 네. 그 상황에서 잼버리라는 네. 행사를 좀 졸속으로 치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네.
그래서 잼버리 이후에 정부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예산 내 대폭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네 번째 키워드고요. 네. 근데 그게 하필 시점이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주의로도 해석이 되면서 정치 공방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나라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로만 또 해석이 되는 거는 좀 전 국가적으로 손해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우티님이 1, 2, 3, 4, 5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올려주셨어요.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바사사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